200만 원 현금 인출해 주세요. 이 돈 어디서 나신 거예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불법적인 돈 아니에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디서 매일 200씩 찾을 돈이 생겨요? 낡은 점퍼, 해진 운동화, 폐지를 주우며 살아온 기초생활수급자 72세 할머니. 할머니가 매일 2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갑니다. 시장에서는 매일 광어 20kg을 현금으로 구매합니다. 은행 직원은 의심했고 경찰도 관여를 시작했어요.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하루만 사라져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대체 이 할머니는 누구일까요? 매일 200만 원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네 사연극장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어요. 평일 오후 2시 직전 저는 은행 로비에 서 있습니다. 낡은 점퍼 팔꿈치엔 실밥이 삐져나와 있고 손엔 빈 봉투 하나를 꼭 쥐고 있습니다. 주머니 속엔 여러 번 접은 종이 한 장 하루 200, 평일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스치고 저는 작게 숨을 고릅니다. 번호표 기계 화면을 터치합니다. 32번. 전광판엔 28번이 깜빡입니다. 대기석 끝자리로 걸어가는데 옆자리 여자분이 가방을 슬쩍 당기며 거리를 둡니다. 저는 한 칸 더 옆으로 가서 앉습니다. 익숙합니다. 제 낡은 점퍼, 흰머리 섞인 머리, 손톱 밑 빠지지 않는 때, 폐지를 주우며 살아온 흔적입니다. 창구 쪽 유리 너머로 여자 직원 한 명이 저를 힐끗 봅니다.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봅니다. 저는 고개를 숙입니다. 삐소리. 32번이 불립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3번 창구로 향합니다. 이름표엔 박민주. 저는 작게 인사합니다. 수고하시네. 박민주는 짧게 고개만 끄덕입니다. 표정이 딱딱합니다. 저는 통장을 내밉니다. 200만 원 찾을게요. 현금으로요? 네. 또요? 말끝이 날카롭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입니다. 박민주는 한숨을 짧게 쉬더니 통장을 기계에 넣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화면을 보던 그녀가 저를 봅니다. 그 눈빛이 무겁습니다. 매일 오시는데 이체가 더 안전하지 않으세요? 저는 대답 대신 봉투를 꺼내 창고 트레이 위에 올려놓습니다. 돈을 세는 소리가 들립니다. 1장, 2장, 100장. 200만 원이 봉투에 담겨 나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아 가방에 넣습니다. 수고하세요. 박민주는 대답 없이 다음 번호를 누릅니다. 저는 창구를 떠납니다. 뒤에서 누군가 속삭입니다. 저 할머니 또 왔네. 매일 200씩 찾아가던데? 매일 200? 뭔가 이상한데.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찬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손에 든 가방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무게는 제가 지켜야 할 약속의 무게니까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곳. 저는 오늘도 그곳을 지나왔습니다. 사흘 뒤 저는 또 은행에 왔습니다. 이번엔 제 앞에 손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에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셔츠 소매를 정리하며 창구로 다가가는 모습이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창구엔 박민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분이 통장을 내밀자 박민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남자분이 뭔가 말하자 박민주는 친절하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을 보며 설명하고 서류를 건네며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남자분이 도장을 찍는 동안 박민주는 물 한 잔을 따라 내밀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금방 처리해 드릴게요. 저는 대기석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창구 밖에서 보니 둘의 대화가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박민주는 웃었고 남자분도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업무가 끝나자 박민주는 서류를 정리해 봉투에 담아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확인하시고 문제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남자분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박민주는 그가 떠난 뒤에도 잠깐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다음 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전광판에서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박민주는 의자에 앉은 채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까 그 미소는 없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200만 원 찾을게요. 박민주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기계에 넣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또 현금으로 찾으세요? 네. 현금은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이체가 안전해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말끝의 온도가 달랐습니다. 아까 그 남자분에게 했던 부드러움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현금으로 할게요. 박민주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한숨을 짧게 내쉬더니 서랍을 열었습니다. 돈을 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장, 2장. 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내 트레이 위에 올려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옆 창구에서 다른 직원이 박민주를 불렀습니다. 민주 씨, 이거 좀 봐줄래요? 박민주는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창구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뒤편 대기석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또 왔네. 맞아. 며칠 전에도 봤는데 저런 차림에 매일 큰 돈을 찾아가? 뭐 하는 거래? 글쎄, 수상한데. 목소리는 작았지만 제 귀엔 또렷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만 봤습니다. 창구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점퍼, 구부정한 어깨, 손에 쥔 빈 봉투. 그들이 보는 건 겉모습뿐이었습니다. 박민주가 돌아왔습니다. 돈이 든 봉투를 트레이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확인하세요. 저는 봉투를 열어 돈을 확인했습니다. 200만 원이 맞았습니다. 봉투를 닫고 가방에 넣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주는 대답 없이 통장을 돌려줬습니다. 저는 통장을 받아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또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렇게 매일 찾아가면 뭐 하려고? 돈 세탁 아냐? 요즘 노인들 이용하는 사람들 많다던데. 저는 로비를 가로질러 자동문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을 빠르게 하고 싶었지만 무릎이 아파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벤치에 잠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겉만 보고 판단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으면 친절하게 대하고 낡은 옷을 입으면 의심합니다. 말끔한 서류 가방을 들면 웃어주고 해진 봉투를 들면 경계합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세상엔 나쁜 사람도 있고 노인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심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재단해도 되는 걸까요? 오래 살다 보니 아는 게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말들이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남습니다. 한 번 박힌 인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필요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사람들 눈엔 수상한 노인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끈을 어깨에 메고 길을 건넜습니다. 시장 쪽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도 가야 할 곳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제 마음속에 그 말이 천천히 새겨졌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왔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매달 정부에서 나오는 돈으로 월세를 내고 공과금을 내고 밥을 먹습니다. 부족한 돈은 폐지를 주워 팔아서 메웁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동네를 돕니다. 골목 구석에 버려진 박스, 신문, 헌 책을 모읍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손수레를 끌며 걷습니다. 제 집은 반지하입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낮은 천장 아래 작은 방 하나가 전부입니다. 부엌은 싱크대 하나, 낡은 가스레인지 하나가 다입니다. 냉장고는 15년 넘은 것으로 소리가 큽니다. 밤이면 윙윙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방에는 이불 한 채, 낡은 옷장 하나, 작은 탁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창문은 천장 쪽에 작게 나 있습니다. 그 창으로 사람들 발만 보입니다. 출근하는 구두, 등교하는 운동화, 장 보러 가는 슬리퍼. 하루 종일 발소리가 들립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창틀을 타고 스며듭니다. 그럴 땐 수건을 갖다 대고 물을 받습니다. 벽에는 작은 달력이 붙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공짜로 나눠준 것입니다. 거기에 저는 평일마다 붉은 동그라미를 그려 놓았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말엔 동그라미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달력을 봅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확인합니다. 동그라미가 있는 날이면 준비합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옷을 꺼내 입습니다. 점퍼를 걸치고 가방을 챙깁니다. 가방 안엔 통장, 신분증, 봉투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엔 접힌 종이 하루 200, 평일만. 저는 그 종이를 만지작거리며 문을 나섭니다. 은행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중간에 버스를 타면 더 빠르지만 저는 걸어갑니다.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천천히 걸으며 호흡을 고릅니다. 날씨가 좋으면 햇빛을 쬐고 비가 오면 우산을 씁니다. 무릎이 아플 땐 중간에 쉬었다 갑니다. 은행 안은 늘 비슷합니다. 대기석에 앉아 번호를 기다리고 창구로 가서 돈을 찾고 다시 밖으로 나와요. 박민주는 제 얼굴을 이제 알아봅니다. 번호가 불리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죠. 가끔 지점장 오상훈이 창구 뒤에서 지나갑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40대 후반 남자예요. 저를 힐끗 보다가 시선을 거두죠. 오 지점장은 늘 바빠 보입니다. 서류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거나 직원들과 뭔가 이야기를 나눠요. 저 같은 손님에겐 관심이 없죠. 다만 가끔 박민주와 무언가 얘기하는 걸 봅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팔짱을 끼고 듣는 모습이에요. 일주일에 5번 저는 같은 시간에 은행에 갑니다. 그리고 매번 200만 원을 찾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만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디서 그런 돈을 가져오는지, 왜 매일 큰 돈을 현금으로 찾는지 설명하고 싶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은행에서 낯익은 얼굴을 봤습니다. 김태원이라는 사람이에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고 목소리가 큽니다. 시장에서 가끔 마주치는 분인데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죠. 저보다 먼저 번호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기석에서도 옆 사람에게 말을 붙이고 날씨 이야기, 경기 이야기를 큰 소리로 나누는 분이었어요. 창구에서도 박민주에게 농담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민주 씨, 요새 바쁘시죠? 고생 많으세요. 박민주도 그에겐 미소로 대답했어요. 저와는 다른 표정이었죠. 며칠 뒤 또 김태원을 봤습니다.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서 있었는데 목소리가 커서 내용이 들렸어요. 오늘 물량 많이 들어왔어요. 신선한 거 있으니까 오세요. 시장 일에 대한 통화인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돌리고 앞만 봤습니다. 남의 통화를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저 가만히 앉아 제 번호가 불리길 기다렸어요. 말 많은 사람도 있고 말 적은 사람도 있죠. 저는 필요한 말만 하는 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밤이에요. 폐지 팔아서 번 돈을 세고 오늘 쓴 돈을 장부에 적습니다. 내일도 같은 일을 반복할 거예요. 달력의 붉은 동그라미를 따라 움직이겠죠. 아직은 제 일상이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의심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저 제 할 일을 할 뿐이니까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은행에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어요. 창구 쪽을 보니 박민주가 다른 직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 쪽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젓는 게 보였어요. 뭔가 불편한 표정이었죠. 잠시 후 김태원이 은행에 들어왔습니다. 큰 목소리로 인사를 하며 번호표를 뽑았어요. 그러곤 대기석에 앉지 않고 창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박민주가 있는 창구 옆이었어요. 민주 씨, 오늘도 바쁘시네요. 김태원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박민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은 어떻게 오셨어요? 아, 간단한 거 좀 처리하려고요. 요즘 장사가 바빠서 은행 올 시간도 없네요. 그래도 장사 잘 되시니 다행이시네요. 김태원은 서류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참 별일이 다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희 가게로 매일 오시는 할머니가 계세요. 광어를 사시는데 양이 장난 아니에요. 20kg씩 사가세요. 박민주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20kg? 네. 그것도 매일이요.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오셔서 똑같이 20kg. 현금으로 바로 계산하시고요. 현금으로요? 네. 카드 한 번도 안 쓰시고 현금만 쓰세요. 처음엔 잔치라도 하시나 했는데 매일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대기석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김태원이 말하는 할머니가 저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박민주가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어떤 분이신데요? 잘은 모르겠는데 차림새가 그렇게 좋진 않으세요. 허름한 점퍼 입으시고요. 근데 돈은 엄청 많으신가 봐요. 현금 뭉치를 늘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박민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김태원은 계속 말했어요. 사장님, 혹시 돈 세탁 같은 거 아닐까요? 요즘 노인들 이용해서 그런 짓 하는 사람들 많다잖아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근데 장사하는 입장에서 손님한테 뭐라고 하긴 그렇고. 김태원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민주는 화면을 보며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김태원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잠깐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인지 뭔지 모를 동작이었죠. 창구 앞에 섰습니다. 박민주는 저를 올려다봤어요. 표정이 아까와 달랐습니다. 날카로워 보였죠.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통장을 내밀었어요. 200만 원 찾을게요. 박민주는 통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뭔가를 적더니 저를 봤어요. 할머니, 잠깐 상담실로 가시겠어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확인이요? 네.
금방 끝날 거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박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담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유리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에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놓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민주는 문을 닫고 마주 앉았어요. 책상 위에 제 통장을 올려놓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몇 가지 여쭤봐야 할 게 있어요. 네. 매일 200만 원씩 찾아가시잖아요. 일주일에 5번이면 일주일에 1000만 원이시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주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제가 할머니 기억해요. 몇 년 전에 기초생활수급 통장 만들어 드렸거든요. 할머니 폐지 주워서 파시는 기초생활수급자셨던 거 알아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박민주는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매일 2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가신다고요?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 돈 어디서 나신 거예요? 그건 솔직히 말씀하세요. 불법적인 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디서 매일 200씩 찾을 돈이 생겨요? 박민주는 펜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혹시 불법적으로 번 돈 아니에요? 자금 세탁하려고 매일 나눠서 현금으로 뽑으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가방을 꼭 쥐었어요. 제 돈이에요. 제가 쓸 돈이에요. 할머니 돈이라고요? 그럼 출처가 뭔데요? 어디서 그렇게 큰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건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박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스러운 거래는 신고 의무가 있거든요. 신고요? 네. 자금 세탁 방지법이라고 있어요. 큰 돈이 수상하게 움직이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해요. 그리고 제 실적에 도움도 안 되는 현금 인출 매일 해드리기 솔직히 귀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필요해서 찾는 거예요. 필요하면 이체하시면 되잖아요. 왜 매일 현금으로 찾으세요? 그건 말이 막혔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려면 모든 걸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한다고 들으려 하지도 않을 것 같았어요. 박민주는 팔짱을 끼고 저를 봤어요. 제가 들으니까 시장에서도 매일 큰 돈을 현금으로 쓰신다던데요. 광어만 20kg씩 사신다면서요? 김태원이 한 말이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머니, 정말 불법 아니에요? 누가 할머니 통장 쓰는 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럼 증명하세요.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왜 매일 찾는 건지, 뭐에 쓰시는 건지. 박민주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설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은 그냥 찾아가면 안 될까요? 안 돼요. 확인이 끝나야 해요. 제발이요. 급한 일이 있어요. 급한 일이요? 무슨 급한 일인데 매일 200씩 필요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시간이 자꾸 흘러갔습니다. 오늘도 늦으면 안 되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할머니 말씀 안 하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박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인출 보류하겠습니다. 확인 절차 거친 다음에 다시 오세요. 보류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돈을 못 찾는다는 말이 귀에 박혔어요. 오늘은 꼭 필요한 날인데, 늦으면 안 되는데, 박민주가 문을 열었습니다.
통장 가져가세요. 다음에 필요한 서류 챙겨서 오시면 돼요. 저는 힘없이 일어나 통장을 받았습니다. 상담실을 나와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방엔 돈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도 서러운데 이젠 의심까지 받게 됐습니다. 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말문이 막혔어요. 오늘은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엔 빈 봉투만 들어 있었어요. 돈은 없었습니다. 다시 들어갈까요? 박민주에게 다시 말을 걸까요? 하지만 뭐라고 말하죠? 아까 상담실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제가 지금 다시 들어간다고 달라질까요? 주머니 속 종이를 꺼냈습니다. 하루 200, 평일만. 저에게도 사정이 있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왜 매일 찾는지, 누구를 위한 건지. 하지만 낯선 상담실에서 제 개인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늘어놓는다고 정말 믿어줄까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갑자기 큰 돈을 쓴다. 매일 현금으로 찾는다. 시장에서 이상한 물건을 산다. 객관적으로 봐도 수상해 보입니다. 박민주의 의심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를 범죄자 취급해도 되는 걸까요? 불법적인 돈 아니에요? 자금 세탁하려는 거잖아요? 그 말들이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저 필요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시계를 봤습니다. 2시 40분. 시간이 자꾸만 흘러가요.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다시 일어나 은행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박민주가 창구에 앉아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또 상담실로 부를 거예요. 또 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출처가 뭐예요? 왜 매일 찾으세요? 뭐에 쓰시는데요? 대답할 수 있을까요? 지금 들어가서 모든 걸 말할 수 있을까요? 남편 이야기, 땅 이야기, 딸 이야기. 그 모든 걸 낯선 사람 앞에서 꺼내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동정받는 기분일 것 같았어요. 불쌍한 할머니, 딱한 사연. 그런 시선으로 보일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하고 싶었어요. 조용히, 묵묵히 필요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누구의 동정도 받지 않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목록을 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화할 사람이 없었어요. 의논할 사람도,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래도록 혼자 살아왔으니까요.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지고, 혼자 해결해 왔으니까요.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끈을 어깨에 메고 천천히 걸었어요. 은행을 등지고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시장을 지나쳤습니다. 늘 들르던 곳이지만 오늘은 그냥 지나갔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빈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어요. 오늘 채워지지 못한 봉투. 달력을 봤습니다. 오늘 날짜에 그려진 붉은 동그라미. 그 동그라미가 무색해졌습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 창문 밖으로 사람들 발이 지나갔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발소리. 세상은 계속 흘러가는데 저는 여기 멈춰 있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오늘 못한 일이, 기다렸을 사람들이 제 마음 한편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내일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저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늦으면 안 되는 약속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였어요.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박민주가 창구에 보였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어요. 박민주는 팔짱을 끼고 저를 봤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확인 절차 거쳐야 한다고요. 네, 알아요. 그런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민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정말 곤란하세요.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요.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점장 오상훈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박민주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매일 200만 원씩 현금 인출, 기초생활수급자, 출처 불명확. 오 지점장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할머니, 본인 돈 맞으세요? 네. 어디서 나온 돈인데요?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안 돼요. 큰 돈이 움직이면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오 지점장이 박민주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드려요. 대신 다음엔 증빙 서류 꼭 챙겨 오시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민주는 마지못해 통장을 받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돈을 세는 그녀의 손놀림에서 불만이 느껴졌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확인하세요. 저는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서류 없으면 못 드려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구를 떠났어요.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뭐 하는 거래? 수상하긴 해. 매일 200씩이면.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일단 오늘은 성공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10분쯤 기다리니 버스가 왔습니다. 올라타서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에 올리고 꼭 안았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내렸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서자 생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좌판에 놓인 물고기들, 얼음 위에 새우와 조개, 큰 소리로 손님 부르는 상인들. 저는 익숙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김태원의 가게 앞을 지났어요. 안을 보니 그가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쳤어요. 눈이 마주치면 또 뭐라고 할지 몰랐으니까요. 조금 더 걸어 다른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50대 여자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광어 있어요? 있죠. 얼마나 드릴까요? 20kg 주세요. 사장님은 잠깐 눈이 커졌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조로 가서 광어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 가게들을 돌며 채소와 우유를 샀어요. 돌아오니 광어가 스티로폼 박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45만 원이에요. 현금을 건넸습니다. 사장님은 돈을 받으며 물었어요. 혹시 잔치라도 하세요? 아니요. 그럼 식당 하세요? 아니에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거스름 돈을 건네며 말했어요. 조심히 가세요. 저는 무거운 박스를 들고 시장을 나왔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주소를 말했습니다. 기사님은 미러로 저를 힐끗 봤지만 아무 말 없이 출발했어요. 창밖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박스를 무릎에 올리고 생각했어요. 다음엔 서류를 가져가야 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었어요.
오늘은 일단 해냈으니까요. 택시가 골목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돈을 내고 내렸어요. 박스를 들고 좁은 길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낮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계단을 올라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제 시간이었어요.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들어섰을 때 낯선 남자가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였어요. 번호표도 뽑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죠. 저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그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근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순경이에요. 그는 신분증을 보여주고 제 옆이 아닌 한 칸 떨어진 자리에 앉았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 안전 확인 차원에서요. 박민주가 멀리서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였어요. 이준호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약간 옆을 보거나 창밖을 보며 말했죠. 무례하지 않게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어요. 할머니께서 요즘 큰돈을 자주 찾으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누가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건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가족 중에 급하게 돈 필요하다고 하신 분은요? 없습니다. 그럼 할머니께서 직접 필요하셔서 찾으시는 건가요? 네. 이준호가 작은 수첩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어요. 꼭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강요는 아니에요. 다만 안전 확인 차원에서만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찾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저는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거든요. 이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할머니께서 괜찮으시다면 저도 괜찮습니다. 혹시 불편한 일 있으시면 파출소로 연락 주세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서 가방에 넣었어요. 이준호는 박민주와 밖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은행에 갔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달력의 붉은 동그라미를 따라 움직였죠. 박민주는 이제 제가 들어오면 표정부터 굳었어요. 어느 날은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할머니, 왜 꼭 현금이어야 해요? 이체하시면 편하잖아요. 습관이에요. 200만 원씩 들고 다니시면 위험하지 않으세요? 조심해요. 다음 날은 또 다른 질문이었어요. 매일 정확히 200만 원이 필요하세요? 조금 더 찾으시거나 덜 찾으시면 안 돼요? 200이 딱 맞아요. 박민주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태원도 자주 마주쳤습니다. 은행에서, 시장에서. 그는 저를 볼 때마다 인사했어요. 할머니, 또 오셨네요. 요즘 장사 잘 되시나 봐요. 그냥 할 일이 있어서요. 어느 날은 제가 무거운 박스를 들고 가는 걸 봤어요.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무거워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뒤에서 김태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머니 매일 저렇게 큰 박스 들고 가시는데 뭐 하시는 거래? 며칠 뒤 이준호를 다시 봤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순찰 중이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장 보러 오셨어요? 네. 혼자 드시기엔 많이 사시는 것 같은데. 제 손에 든 큰 봉투를 봤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조심히 다녀가세요. 금요일 은행 로비가 붐볐습니다.
대기석 옆자리 할머니 두 분이 수군거렸어요. 요즘 사기가 많다던데. 노인들 타겟으로 한대. 큰 돈 들고 다니는 거 보면 조심해야 해. 제 쪽을 힐끗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더 꼭 안았어요. 창구에 갔습니다. 박민주가 돈을 건네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조심하세요. 혹시라도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처음으로 걱정하는 말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장 상인이 저를 보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할머니 매일 오시는데 도대체 뭐 하시는 거래? 수상하긴 해. 목소리가 작았지만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갔어요.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기사님이 미러로 저를 봤어요. 할머니, 무거운 거 들고 매일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자식들이 도와줘야 하는데 혼자 하는 게 편해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올라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저는 한 번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의심, 걱정, 호기심.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은행에 도착했어요.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창구 쪽을 보니 박민주와 오상훈 지점장이 저를 보며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창구로 갔어요. 박민주는 통장을 받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안 됩니다. 네, 왜요? 오상훈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출처 확인이 필요하다고요. 제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증명하셔야죠. 서류 없이는 못 드려요. 박민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할머니 업무가 저희한테 너무 번거로워요. 네. 매일 200만 원씩 현금으로 세고 확인하고 실적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민주는 계속 말했어요. 다른 은행 이용하시면 안 돼요? 왜 꼭 여기서 하셔야 해요? 이 은행 통장이라. 다른 지점은 너무 멀어요. 여기가 제일 가까워서. 오상훈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건 저희 문제가 아니에요. 불편하시면 다른 은행 계좌 만드세요. 하지만 오늘은 안 됩니다.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시지 마세요. 차갑게 내쳤어요.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제발이요. 오늘 하루만. 박민주가 눈을 흘겼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세요? 뭐 하시는데요?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민주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무슨 사람들이요?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제가 하루만 사라져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박민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누가 할머니 같은 사람을 매일 기다리고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그냥 가시고 오지 마세요. 저희도 일해야 한다고요. 오상훈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손님 불러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제발. 보안요원 부를까요?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비 전체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뭐래? 맨날 와서 민폐네.
저는 통장을 쥐고 창구를 떠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비틀거리며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어떻게 해야 하죠? 오늘은 약속을 못 지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할머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준호였어요. 순찰 중이었는지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우시잖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준호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말씀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는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줬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경찰 청년, 제 얘기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네, 얼마든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 경찰에게 제 돈의 출처, 그리고 매일처럼 돈을 뽑고 시장에 가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대로 말했습니다. 이준호는 끄덕이며 들어줬어요. 중간에 끊지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줬죠.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같이 은행 들어가요. 제가 함께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분들이 할머니 말씀만 들으면 안 믿으시나 봐요. 제가 함께 있으면 달라질 거예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증명할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말만으론 또 안 믿을 거예요. 무슨 자료요? 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이요. 집에 있어요. 가져와야 할 것 같아요.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하시죠. 할머니, 내일 몇 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9시쯤이요. 그럼 내일 9시에 이 은행 앞에서 만나요. 서류 챙겨 오시고 제가 함께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제 일이에요. 걱정 마세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이준호는 저를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해 줬어요. 버스에 오르기 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내일 9시 여기서요. 네. 꼭 오세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손 흔드는 이준호가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남편 명의 땅 재개발 보상 통지서, 입금 내역서, 통장 사본. 하나씩 확인하며 정리했습니다. 내일은 달라질 거예요. 내일은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50분, 저는 은행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를 꼭 쥐고 있었어요. 밤새 여러 번 확인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모든 걸 말해야 했어요. 할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호였어요. 제복을 말끔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서류 챙겨 오셨어요? 네. 그럼 들어가시죠. 제가 함께 있을게요. 이준호가 은행 문을 열어줬습니다. 함께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시선이 느껴졌죠. 어제 소동을 봤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준호가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지점장님 계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오상훈이 나왔습니다. 이준호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 할머니 건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경찰이 왜? 할머니 안전과 관련된 일입니다.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오상우는 박민주를 불렀습니다. 박민주가 나와 저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또 왔어요? 상담실로 가시죠. 우리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설명하세요. 저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걸 함께 보시겠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토지 재개발 보상 통지서였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땅이 있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요. 박민주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6개월 전 거네요. 네. 6개월 전에 재개발 보상금이 나왔어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입금 내역서였어요. 보상금은 20억이었습니다. 순간 상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민주와 오상훈이 서류를 번갈아 봤어요. 20억이요? 오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돈을 제 통장에 넣었어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찾아서 쓰고 있었습니다. 박민주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매일 200씩이면 한 달에 4천만 원. 네. 지금까지 그렇게 썼어요. 오상훈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왜요? 왜 매일 200씩 현금으로 찾으세요? 한꺼번에 크게 찾거나 이체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른 편지였어요. 제 딸 때문이에요. 딸이요? 네. 제 딸 은정이가 5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박민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펼쳤어요. 은정이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저 혼자 키웠는데 제대로 먹이지 못했어요. 그게 병이 됐죠. 목이 메었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어요. 보상금이 나온 지 한 달 뒤에 은정이가 떠났어요. 떠나기 전에 이 편지를 남겼습니다. 편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은정이가 쓴 글이 있어요. 엄마, 우리 아빠가 남겨준 선물.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는. 배고픈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그게 은정이의 유언이었어요. 박민주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읽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상훈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200씩 찾아서 뭘 하시는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준호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말씀하세요. 저는 이 돈을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쓰고 있어요. 무슨 약속이요? 매일 시장에서 광어를 사고 채소를 사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박민주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리고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민주와 오상훈이 서로를 봤어요. 오상훈이 물었습니다. 어디서요? 누구한테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40분. 아직 이른 시간이었어요. 오후 2시에 시간 내주실 수 있어요? 2시요? 네. 제가 매일 2시에 준비를 해요. 그때 와주시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박민주가 오상훈을 봤습니다. 오상훈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오후 업무 시간인데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오상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시에 어디로 가면 되죠? 여기서 만나요. 그때 같이 가요. 여기서요? 네. 은행 앞에서 2시에 만나서 함께 가면 돼요. 박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2시에 여기서 만나요.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준호가 저를 로비까지 배웅해 줬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2시에 여기서 만나요. 제가 먼저 와 있을게요. 네. 은행을 나섰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이제 준비해야 했습니다. 오후 2시에 그분들이 올 거예요. 제가 하던 일을 보여드릴 거예요. 드디어 보여줄 수 있게 됐습니다. 제 비밀을, 제 약속을. 긴장되면서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오후 2시, 저는 은행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준호가 왔습니다. 그 뒤로 박민주와 오상훈이 따라왔어요. 할머니,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그럼 가시죠. 우리는 함께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민주가 창구로 갔어요. 이번엔 표정이 달랐습니다. 할머니, 통장 주세요. 저는 통장을 건넸습니다. 박민주는 기계에 넣고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200만 원 맞으시죠? 네. 돈이 나왔습니다. 박민주는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아 2손으로 건넸어요.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행을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4명이 함께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익숙한 가게로 들어갔어요.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네. 광어 20kg 주세요. 사장님은 광어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주와 오상훈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는 옆 가게로 가서 채소와 우유를 샀어요. 45만 원이에요. 현금을 건넸습니다. 무거운 스티로폼 박스를 들었어요. 이준호가 제게서 박스를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들게요. 고맙습니다. 이어서 각종 채소와 식재료를 산 뒤 택시를 타고 명성동으로 갔습니다. 낮은 건물 앞에 섰어요. 여기에요. 계단을 올라 2층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조리대와 큰 냄비가 보였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손을 씻었습니다. 스티로폼 박스를 열어 광어를 꺼냈어요. 지금부터 준비할 거예요. 보고 계세요. 칼을 들고 광어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을 발라내고 뼈는 따로 모았어요. 냄비에 물을 올리고 불을 켰습니다. 채소를 썰고 양념을 준비했어요. 광어살을 넣고 끓이기 시작했죠.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박민주가 조용히 봤습니다. 눈이 커져 있었어요. 할머니, 혼자서 이 모든 걸 하셨어요? 네. 매일이요. 1시간쯤 지났습니다. 국이 끓었어요. 밥을 짓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아이들,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도 맛있게 만들었어. 국자를 들고 식판에 국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밥과 김치도 함께 올렸어요.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국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만족스러운 표정들이었습니다. 박민주는 그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오상훈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경자 씨 덕분에 살아요. 천천히 드세요. 젊은 여자가 아이 손을 잡고 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애가 할머니 밥 먹고 얼굴에 살이 올랐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먹어야지. 쑥쑥 자라야 해. 이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매일 이렇게 하셨어요? 혼자서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시에 돈 찾고 시장 가서 장 보고 여기 와서 준비하고 배식했어요. 박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저는 계속 국을 담았습니다. 1명, 2명, 10명, 20명. 오늘도 40명 넘게 왔었어요. 마지막 사람에게 국을 담아주고 저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숨이 찼어요. 요즘 들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박민주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할머니를 수상한 사람으로만 봤어요. 겉모습만 보고 편견으로만 판단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할머니한테 얼마나 무례했는데요. 번거롭다고, 다른 은행 가라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해. 박민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저는 박민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겉만 보고 오해할 때도 있는 거죠. 할머니, 오상훈도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저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고객을 고객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알게 됐잖아요. 박민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부터는 편하게 인출하러 오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다시는 불편하시게 하지 않을게요. 고맙습니다. 저는 기침을 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준호가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기침이 겨우 멈췄어요. 네. 요즘 좀 그래요. 병원 가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제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돼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매일 이렇게 하기 어렵다는 걸.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박민주와 이준호가 자주 왔습니다. 배식을 도와주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더 안 좋아졌어요. 어느 날 배식 중에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보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달리는 차들. 세상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배식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어요. 정리할 시간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박민주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남은 보상금과 제가 평생 모은 돈 전부를 배식 장소에 기부하는 서류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더 고마우신 분이세요. 이준호도 함께 왔었어요. 증인으로 서명해 줬습니다. 할머니, 그곳은 계속 운영될 거예요. 할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마지막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갔어요. 이준호가 밀어줬습니다. 문을 열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많이 먹고 건강하게 자라야 해.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저희 가족이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경자 씨, 고마웠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익숙한 얼굴들. 여러분, 이제 제가 못 와요.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계속 운영될 거예요. 제 돈을 남겨뒀으니까요. 계속 오세요. 배고프면 언제든지 오세요.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사랑해요. 잊지 않을게요. 저는 마지막으로 조리대를 봤습니다. 큰 냄비, 국자, 식판. 제가 6개월 동안 매일 썼던 것들이었어요. 휠체어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할머니.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옆 탁자에 작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과 딸 은정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오래된 사진이지만 제일 소중한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저와 우리 이쁜 딸 은정이를 떠나고 저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저 만나면 예전처럼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세요.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 이쁜 딸 은정이 잘 지켜주세요.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사랑하고 미안하기만 한 우리 딸 은정아. 엄마 은정이와의 약속 지켰어. 은정이에게는 미안한 뿐이야. 엄마가 곧 은정이랑 아빠 만나러 가서 그렇게 좋아하지만 먹지 못했던 광어 음식들 잔뜩 만들어줄게. 곧 만나자. 사랑하는 우리 딸. 너무 보고 싶다.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은행 간판이 보였어요. 처음엔 차가웠지만 끝에는 따뜻해진 곳.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던 곳이 이제는 조금 달라졌을 거라 믿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인사했어요. 수고하시네. 오래도록 제가 건네던 인사. 이제 저도 쉴 시간이었어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은정이와의 약속을.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했습니다. 제 삶은 끝나지만 제가 남긴 것들은 계속될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심경자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낡은 옷차림 때문에 의심받고 수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았지만 그분은 묵묵히 딸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는 것.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진리지만 일상에서는 쉽게 잊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겉모습 너머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네 사연극장은 앞으로 더 감동과 반전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새로운 이야기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을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